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의기준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용규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전기방폭 교육자료 시리즈로 이제 저희가 전기방폭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흔히들 이제 KS 규격이나 우리나라 국내 법령의 가스법에 접촉을 받는 KGS 코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IC 60079 10-1번,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면 폭발위험 장소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미래기준연구소는요, 보시는 것처럼 위험물 안전, 가스 안전, 그리고 산업 안전 분야 쪽에서 관련된 그 연구 영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전문 연구소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법령과 기준에 대해서, 기술 기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소방청이나 환경부, 그리고 산업부,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가스안전공사나 환경공단과 같은 대정부, 그리고 수검기관을 주로 저희가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는 지금 현재 약 한 8년 정도가 된 지금 연구소고요. 다음과 같은 관련된 연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 처음 시작을 해서 현재는 여기 미래기준연구소에서 방폭 관련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전기방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려면, 일단은 이제 화재 폭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베이직한 내용인 연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폭발 위험 장소 구분 및 범위 산정이라고 말을 하는 이 하자더스 에어리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심오한 연소나 화재, 폭발에 대한 공학 이론들이 그렇게 사실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전기 방폭에 대한 부분이 전기라는 키워드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기 쪽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분들이 사실은 많이 접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베이직한 내용에 좀 국한되더라도 전기 방폭을 수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둬야 될 만큼,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소라고 해서 어떤 물질이 타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크게 화재랑 폭발 두 가지로 이제 많이 정의를 내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와 폭발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도 화재도 연소가 일어나는 행위이고 폭발도 연소가 일어나는 행위죠. 근데 화재랑 폭발의 큰 차이점은 여러 가지의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크게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화재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동반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폭발 같은 경우에는 화재 플러스 압력을 동반을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을 하는 이 내용들은 그래서 일단은 화재와 폭발 두 가지, 즉 연소에 대한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연소, 그리고 또는 화재 또는 폭발의 3요소입니다. 어떤 혹자는 파이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뒤쪽에서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이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를 하는 파이어 트라이앵글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익스플로전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소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연소는 이 가연물, 점화원, 그리고 산소 또는 공기,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하나로 다 같이 맞아떨어지는 교집합 형태가 달성되었을 때만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소가 일어나는 것들이 연소가 일어나지 않게 불가능한 영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오른쪽과 좌측에 있는 것처럼, 우측 좌측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폭발 위험 장소 구분이라는 개념이 조금 확고화되기 전에, 우리가 정통적으로 석유화학 플랜트라던가 아니면 가스나 오일 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using EX-proof device라고 되어 있는 방폭 기기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 해당되는 연소를 못 일어나게, 연소의 메커니즘을 끊어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전기기기를 방폭형으로 바꿔준다라는 의미는 실제 산소, 그리고 가연물, 그 점화원 중에서 이 점화원 부분을 떼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기존에 지금까지 많이 사용을 했었던 이 방폭 메커니즘, 그러니까 방폭 테크닉이라고,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부분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좀 추세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도 정통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요즘 산업의 트렌드상 조금 반영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산소, 그리고 가연물 점화원 중에 가연물을 떼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계속 이제 다룰 거고요. 그러면 산소에 대한 부분은 왜
다루지 않느냐. 실제 세 가지의 요소가 맞아떨어져서 연소가 일어나면 사실 산소를 떼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생활을 하는 이 생활 바운더리 안에서도 공기, 그리고 공기 안에는 약 21%의 산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N2나 이런 불활성 기체들을 넣어가지고 산소를 퍼징을 시켜서 없앤 상태로 뭐 관리를 하는 방법도 존재를 하고요. 사실은 산소가 없게끔 아예 밀폐형 공간 안에 산소 대신에 어떤 물질들을 채워 넣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를 하는 사업장 내에서 사실 산소를 떼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을 일으킬 만큼의 가스가 밀집되어 있는 이 농도의 분위기라고 하는 이 폭발성 가스 분위기의 생성 가능성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화원, 이그니션 소스와 마주칠 수 있는 그 가능성 두 가지의 영역을 확률적으로 곱했었을 때 0의 수렴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폭발 화재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이고요. 다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요즘에는 Two Non-Hazardous Area 또는 Using EX-Proof Device라고 해서 굳이 한국말로 말하면 비폭발 위험 장소화를 시키는 방법, 폭발 위험 장소에서 비폭발 위험 장소로 바꾸는 방법이 존재를 할 거고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정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전기방폭 기기 자체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왜 그럼 전기방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의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이 폭발 화재의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을 조금 뒤져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장에서 흔히 위험물, 간염성 물질, 그리고 당연히 위험물이나 간염성 물질은 독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 물질들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폭발, 화재, 그리고 가스 누출, 뭐 간염성 물질의 누출, 독성 물질의 누출 등 그리고 그 독성 물질의 특성 자체에 의한 중독,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익스플로전하고 파이어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러면 파이어나 익스플로전이 일어났었을 때 점화원으로 작용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더니 스태틱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은 일렉트릭 스파크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이 방폭 기술을 적용을 적절하게 잘 함으로써 줄여줄 수 있다면 뭐 사업장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나 지나가는 그런 모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사업장의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위험물에 의해서 사고가 났었을 때 그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해당되는 매체가 플레머블 리퀴드, 인화성 액체가 가장 많은 사고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톡식도 있고 코로시브도 있는데 플레머블 가스 그리고 그 넘어서도 익스플로시브 메터리얼 같은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폭발 화재에 대한 이런 관계 대상 물질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사실 사업장에서 있었던 사고를 가지고 실제로 방폭 관련된 사고에 일어났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만 보시고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 올해 4월달경에 관련된 사업장에서 사실은 사고가 좀 났었습니다. 그때 방폭구역 내에 있는 전기기계 기구의 유지관리가 좀 부적절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실제 사례들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조선소는 워낙 큰 배나 아니면 해양 플랜트 상태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 안쪽에서 가연성 물질이 형성이 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쉽게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배나 아니면 해양 플랜트가 나중에 운항을 하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시점이 되면 이 배 밀폐구된 구조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탈출을 할 수 있는 레스큐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잘 되지가 않고 이 안쪽에 가연성 물질을 이 선체 자체에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점화원에 대한 컨트롤을 잘 해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큰 화재 폭발의 위험성, 그러니까 화재 폭발의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이런 사고가 났었던 거를 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사고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의 첫 번째로 점화원 관리 미흡이라는 부분이 레포팅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점화원 추정되는 것들 중에서도 5가지 점화원 중에 1번, 2번이 방폭 등에 대한 관리 소홀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보면 이렇게 청테이프를 감겨줘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방폭기기의 이 건전성 자체, 이 적절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못 해준다라고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오늘 폭발 위험 장소 구분 및 범위 선정에 대한 부분부터 정확하게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방폭기기를 어떻게 하면 설치를 잘 할 수 있고 사용하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요즘은 정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방폭기기의 설치 그리고 사용 유지 관리하는 부분보다는 조금씩은 더 폭발 위험 장소 구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가연성 물질에 대한 격리화라던가 아니면 가연성 물질에 대한 자체를 컨트롤하는 걸 조금 방법을 늘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들이 지금까지도 강세고요. 정통적으로 화공이나 이런 관련된 업계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윤택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기술 발전이 되면서 이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데, 역시 지금도 많은 대체 물질들이 그리고 친환경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석유화학 플랜트에서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신규 제품들이 나오려다 보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 하이 템퍼레이처나 하이 프레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온하고 고압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을 취급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공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고온이면 가연성 물질은 고온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이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가연성 물질이 어딘가의 설비 안에서 또는 어딘가의 기기 안에서 배관 안에서 있다가 높은 압력으로 쏟아져 나간다면 더 먼 거리까지 뿜어져 나갈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전기기계들과 만나가지고 화재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산업화가 굉장히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공정 조건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까다로워진 게 사실이고요. 석유화학 플랜트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드로카본 계열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이 계속 취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 조건을 무조건 안전한 범위 내로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정확하게 가연성 물질이 뿜어져 나갈 수 있고 걔네들이 다시 거기서부터 증기화가 일어나면서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어디까지 형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자라는 게 요즘 이제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요즘 들어서 이제 5G, IoT, 이런 여러 가지 이 전기나 개장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즘 또 트렌드가 스마트 플랜트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스마트 플랜트라는 게 말 그대로 똑똑한 공장인데, 그 스마트 플랜트를 이제 구성을 하는 것들 그리고 달성을 시켜주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 전기 계측 제어 장비들을 여러 군데 많이 설치를 해놓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로직 안에서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해놓는 그런 기술들이 이 스마트 플랜트를 구현을 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개장 제품들 당연히 뭐죠? 전기 스파크를 언제든지 튈 수 있는 제품들이고, 그런 녀석들이 공장 도처에 여기저기 깔려다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운전 조건도 점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전기 설비를 그렇다고 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 매뉴얼 핸들링을 하는 걸로 바꿔버리면 스마트 플랜트는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장품들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니, 그러면 이 전기장품들이 설치되는 영역이 어디까지이고 거기에서 범위 너머로만 가연성 가스가 존재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중간에 뭔가 격리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방폭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을 시켜보자라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가연성 물질을 가능한 한 사용을 안 하고 줄여서 대체 물질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친환경 물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누출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누출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뒤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준에도 제시를 하고 있는 방법이 그냥 연결 부위 자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접을 해서 용접 부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도 많이 트렌드가 가고 있고요. 물론 석가 플랜트 같이 워낙 대구경 배관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 작은 튜빙 라인을 배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전자산업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사실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대한 바깥쪽에 환기가 잘 돼서 이 가연성 물질이 일정 이상의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 희석돼서 사라지게끔 아웃도어 외부에다 설치를 하는 방법도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연소 화재 폭발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이어 트라이앵글 자체가 형성이 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익스플로전 서브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이 가연성 물질, 그리고 옥시겐, 조연성 물질인 산소, 그리고 소스 오브 이그니션, 점화원이라는 게 꼭 굳이 우리가 말을 하는 불꽃, 뭐 이런 스파크가 아니더라도 이 해당되는 물질이 발열을 일으켜서 연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소스 오브 이그니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들 중에는 대부분 생각을 하면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증기, 그리고 그 넘어서는 가연성 액체 정도까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익스플로전 서브스턴스, 가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기준에서 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가스, 리퀴드 액체, 그리고 베이퍼 증기 또는 미스트, 더스트, 그리고 이런 해당되는 비산물들까지도 모두 다 사실은 가연성 물질의 범주 안에 두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스, 리퀴드, 그리고 베이퍼 정도까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미스트나 더스트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플라잉스 같은 비산물들은 아직까지는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너무나도 이 폭발 화재 거동이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형성을 하는 것도 주변의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가변적으로 이렇게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는 좀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에서도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폭발 위험 범위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전기 설비를 방폭형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사실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아직까지는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스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분진이라고 말하는 이 더스트도 아직 정확하게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폭발 화재에 대한 부분이나 폭발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정 이상의 농도를 유지를 하는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스터디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유수의 대학들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는 산업계의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까지는 아직 넘어오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세 개의 요소가 교집합을 이뤄서 만났었을 때 이제 그 현상의 메커니즘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펜타곤이거든요. 그래서 5개의 요소들이 합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퓨엘이나 옥시겐이나 그리고 힛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점화원, 에너지와 같은 내용이라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디스퍼션이랑 그리고 컨파인먼트가 2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관련되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해가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공이 도망을 가고 있다가 어느 헛간 같은 데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악당들이 쫓아오면 주인공이 어떻게 하죠? 그 헛간에 있는 밀가루나 설탕이 있으면 그 가루를 뿌려가지고 불꽃을 이제 일으켜서 폭발 화재를 만들어가지고 주인공이 도망가는 그런 것들을 가끔 보면 영화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 이 디스퍼전하고 컨파인먼트에 대한 부분이 섞여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익스플로전이 더스트 분진 쪽에서도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일반적인 가스나 증기에서의 거동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불 붙을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주변에서 산소가 존재를 하는데 일정 이상의 에너지가 점화원으로 작용을 해주면 이 녀석이 이제 폭발을 일으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와 폭발의 큰 차이점은 압력을 동반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큰 이 맥락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더스트 같은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폭발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 압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압이 주변에 압력을 행사를 하면서 주변에 있었던 이 분진들, 더스트들을 공중으로 순간적으로 띄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것들이 뛰어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연쇄적으로 계속 옆에 폭발을 일으키면서 압력을 중첩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으켜나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압력이 옆에 있는 더스트를 얼마나 띄어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리 이게 더스트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밑쪽에서 위로 압력에 의해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환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더스트들이 빠르게 다 사라져 버리면 사실은 폭발로 연쇄적인 폭발 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어떻게 환기가 있어서 이걸 빠르게 농도를 밑으로 떨어뜨려 줄 것이냐, 흔히 말해서 더스트들을 빨리 사라지게 해줄 거냐에 대한 두 가지 팩터들이 더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은 그래서 그때그때 장애물의 위치들 그리고 그 해당되는 공간의 형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서 아직까지는 실험을 통해서만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60079에서도 6079 시리즈에서도 10-1번이 가스와 증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액체에 대한 부분까지를 디파인을 해주고 있다라면은 10-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더스트에 대한 더스트 익스플로전에 대한 분진 방폭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가스나 증기 쪽에 60079 10-1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폭발 위험 장소 구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다라면, 더스트 익스플로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당되는 소스로부터 몇 미터를 그냥 이 방폭 구역으로 잡으면 된다, 방폭 장소가 된다 정도까지만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